네, 오늘 여야 대선 후보들의 행보와 각 캠프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대선판의 적폐 수사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상호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래 모신 그 기간을 볼 때 저렇게 격렬한 언어를 쓰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격노하셨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죠. 조사도 안 해본 상태에서 벌써 그렇게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이제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분이 특수부 검사의 기질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고요. 어느 부통령 후보가 그 전 정권을 수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른바 적폐 수사 공방이 대선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네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경한 메시지와 함께 사과를 요구했고 청와대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앞서 네네. 보신 우상호 의원도 날을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날을 세우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민주당 보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 뭐 선거 개입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은 가만히 있던 거죠. 가만히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어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몰고 수사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비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대선에 나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통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뭐 지역 갈등이 심할 때도 영원하면 통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심지어 뭐 군사 정부에 있던 분들도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통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대놓고 수사하겠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라 그러는데 이미 정치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기 들어와 있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을 이용해서 뭐 범죄 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검찰의 책임자가 누구였죠? 우리 검찰총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어찌 보면 중앙지검장을 했고 사실은 검찰총장에 발탁할 때도요 5기수 뛰어넘으면서 어찌 보면 그 5기수에 있던 분들은 다 어찌 보면 희생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희생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검찰총장 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분인데 그런 분이 나와서 지금 어찌 보면 이제 현 정부를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얘기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그냥 본인이 알아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민주당 정부에서는. 근데 지금은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거는 정치인, 특히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될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 나는 관여 않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수사를 하겠다. 벌써 뭐 지침을 내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정치적 중립에도 안 맞고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일에도 안 맞고 대선 후보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선 후보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상황 보고 계십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의 이 언론과의 대화 과정에서 했던 메시지를 지켜보셨던 국민분들이라면 충분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어제 분명히 후보가 직접 육성으로 얘기를 한 바 있고요. 있는 죄를 덮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없는 죄를 만들어내서도 안 될 겁니다. 그간 살아있는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바탕으로 사정기관을 장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던 어두웠던 과거들이 있죠. 그 과거를 아주 국민들께 여실히 나타났던 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의 인사권을 장악이나 하듯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모습을 통해서 또 많이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만약 집권하게 되면 제일 먼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정기관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이 적폐 등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후보 시절에도 공약하고 약속을 하고 집권하고 나서도 제일 첫 번째로 실행했던 것이 바로 이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누적된 폐단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통 명사에 해당되는 것이지 누구 하나를 특정해서 만들어내게 되면 그게 표적이고 그게 보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문재인 정부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희망과 기대의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정치 보복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너무 과민 반응으로 나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반박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지금 뭐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박근혜 전 정부 수사를 이제 마치 표적 수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촛불 집회, 탄핵 국면에 가면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부터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속해 있었고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한 겁니다. 그게 쭉 이어져 온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새롭게 수사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내린 것도 아니고 이미 수사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단 말이죠. 그래서 탄핵도 된 거 아닙니까? 그것과 지금은 다른 거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그때 당시에 대선 나올 때 제가 대통령 되면 적폐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권력기관 개편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민정수석실 얘기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정수석 가능하면 검찰 출신 임명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민정수석실을 두냐 안 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한동훈 검사장을 지칭하는 걸로 보이는 용어를 쓰면서 A 검사로 얘기하지만 다들 한동훈 검사를 알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왜 중앙지검장 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냥 내 수족과 같은 사람을 중앙지검장 시키면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민정수석실 거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어떤 자리에 특정으로 거명하는 것. 그다음에 그 사람이 알아서 수사하되 현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면 다 끝난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내가 관여 안 한다, 뭐 민정수석실을 안 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황에 대한 이제 형평성을 바탕으로 좀 공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수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국민들이 원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표적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지켜보게 되면 누군가를 특정한 바가 없고요. 있는 죄가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을 권력의 힘으로 있는 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지금 나와 있는 언론 인터뷰 하나를 가지고 청와대 그리고 집권당이 굉장히 과민 반응해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청와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집권당이 지금 김혜경 씨 논란으로 상당히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진영에 대한 결집 차원에서 혹시 선거 전략으로 이런 내용들을 청와대까지 함께 나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인터뷰 뭐 자꾸 얘기 죄송한데요. 네네. 이게 생방송 중에 나온 것도 아니고 서면 인터뷰로 한 거예요. 서면 인터뷰 아시잖아요. 서면 인터뷰하면 어느 정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방송 중에 나왔으면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얘기한 것이고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본인을 수사하겠다 그러는데 대통령 대선 후보라는 분께서 제가 되면은 수사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격하신 분들이 오히려 한 대 때려놓고 그냥 왜 때렸어요? 사과하세요 이러는데 가만히 맞고 있지 왜 이렇게 반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치적 중립 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정치적 중립이 뭐죠? 대통령, 정치권은 검찰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사하겠다라고 이미 말을 한 상태에서 그거를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했던 분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그걸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된 행동과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론까지 한번 형평성 들어보겠습니다.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디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가지고 수사하겠다는 얘기가 없다라는 거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만약에 드러나는 점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당시 가덕도 신공항이 큰 이슈가 됐을 때 대통령과 장관, 집권당의 정치인들이 가덕도를 방문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권력기관으로서 또 청와대가 여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동안 정치적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대선판에 등장을 하면서 이 역시 또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어떤 존재감 약화 혹은 지금까지 해왔던 문 정권과의 차별화 전략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그런 해석을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인 제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이 있고 그 결과로 나오는 거를 자꾸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원인을 왜 제공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서면 인터뷰에서 이거를 두세 번이나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지 않냐. 왜냐하면 뭐 생방송 중에 나온 게 아니라면 그렇다 본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는 것이고 그 여론을 온전히 못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도 지지율이 그렇게 아주 뭐 안정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물론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릅니다만 면접조사인 경우 대부분 붙어 있거든요. 저희도 뭐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지율 돌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는 거를 온전히 받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현상의 결과가 날 거냐 그거는 원인 제공한 측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의도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김기현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듣고 다시 오시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이 합작하여 제1야당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으니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법 선거 개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용어에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생경하고 의아한 장면입니다. 불법과 부정이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윤석열 후보가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현재 정치의 보복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야당의 반박이 논란을 더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 지켜보시기에 이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분들이 많을 거라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이번 사건 논란에 실질적으로 좀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이 정치 보복 이슈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또 다른 문제의 중심이 되는 게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의를 청산하는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고 아예 대놓고 정치 보복을 언급했던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프레임으로 거듭 남은 선거 기간을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온당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치인들이 바라봤을 때 내로남불 제발 하지 말자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역 없는 수사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잘된 일과 잘못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받는 일들이 필요한데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장관이 구속이 됐지만 그 윗선에 관해서 과연 진실이 밝혀지게 됐겠는가 이런 일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권력이 여기에 대한 사정기관에 대해서 압박하지 않은 일들을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아닌지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를 보면요. 지금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울산 선거시장 개입인데 지금 뭐 말씀은 이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특정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김기현 원내대표가 특정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특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바로 어찌 보면 적폐 수사의 대상이라고 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사 제대로 안 됐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말씀처럼 정치적인 중립을 얘기하고 선거 과정에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김기현 대표 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자기 이해관계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분이 얘기하고 대변인이 얘기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본인이 관련된 걸 일본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찌 보면 그 적폐 수사의 대상이다라고 본인이 특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대통령 이름도 직접 거명했지만 자기 이해관계 있는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사건 다시 수사 지시해 주십시오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발언과 이제 또 후보의 발언들을 다 섞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입에 담기 힘든 거친 언어로 맹비난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더 이상 네거티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네거티브 중단 선언하게 됐는데 이런 후보의 발언과 달리 민주당의 전체적인 기조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네거티브로 상대 후보 끌어내리고 입에 담기 어려운 용어들을 쏟아내는 데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후보가 분명히 적시되고 얘기하고 있는 발언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의 발언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벌인 공방이 저녁 8시에 대선 후보들이 직접 또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2차 TV 토론이 열리게 되는데 1차 토론이 좀 탐색전에 가까웠다고 하면은 2차 토론 시작부터 이 적폐 수사 공방이 이어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큰 논란이고 이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 정부와 전 정부, 나중에 정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어찌 보면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단점이라 그러면 이제 국정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홍준표 의원 얘기처럼 국정에서 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뭐 몇 프로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지금 상황에 뭐 코로나도 어렵고 경제 얘기도 어렵고 민생도 어려운데 이 정치 보복 수사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 생각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입장을 내댈 거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잘하고 특수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수사를 뭐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 권력에 대한 비리 수사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그게 직결돼서 곧 국민들을 먹고 사는 문제나 민생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놔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찌 보면 공약을 많이 내놓고 그동안 비전도 제시했지만 명백히 뚜렷한 건 없는데 이 적폐 수사를 어찌 보면 국민들의 머리에 확 각인시켰거든요. 그럼 그거를 본인 입으로 어떻게 해명을 하고 그 이외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 거냐 아마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오늘 토론의 주제는 이제 2030 청년 정책 그리고 코로나 방역 평가와 대책인데 글쎄요 어떤 포인트로 좀 관전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청년의 미래를 어떤 후보가 가장 잘 설계하고 있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줄 것인지를 좀 국민들께서 지켜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경제 얘기, 부동산 이슈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토론을 주최하게 됐던 기자협회 또 주최 토론이다 보니까 언론에 관련된 얘기들도 분명히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S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갑자기 하차하게 되면서 여기에 민주당이 강력한 항의를 했던 내용들이 한번 사회적 이슈로 회자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비롯해서 사실상 언론의 자유에 관한 문제, 문재인 정권 지난 4년들을 돌아보게 되면 이곳저곳에서 해왔던 얘기들과 달리 나타났던 행동들에 대한 평가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모든 모습들까지 다룰 수 있는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녁 8시에 토론방송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단일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여전히 대선 완주를 강조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관련자의 발언 목소리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가 전혀 즉각 논의되지도 않고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무슨 유의미한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예. 예, 또 안철수 후보는 자기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단일화 논의가 만약에 있다면 네. 그건 이제 후보의 영역이지 이준석 대표의 영역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내부가 아니라 이제 바깥에서 예, 바깥에서 두 당들이 예, 일방적으로 무슨 단일화의 무슨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흘리거든요. 네. 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바깥 두 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실제로 두 당과 어떤 네. 물밑 접촉이 있는 상황인가요? 그건 모르죠. 뭐 저희 쪽에서는 뭐 한다는 얘기는 들리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민주당에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서 한 달 정도부터 만나고 있다는 게 언론 보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제 생각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뭐 여론조사 경쟁 방식 안 한다 그러고 그냥 와서 10분만 커피 마시면 된다. 그러니까 와서 그냥 포기하고 지지선 해달라 이제 이 정도인 것 같아서 만약에 단일화가 얘기 중이면 그런 얘기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얘기 하면 협상을 하겠습니까? 포기하라는 거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외곽에서 보면은 뭐 전직 의원 뭐 100분 이상 넘는 분들이 아마 단일화 해라 이런 거 보면 이제 단일화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지지율이 지금 팽팽하거든요. 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만 팽팽한다 그러면 사실 단일화하는 쪽이 유리한 그걸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일화 한다고 1+1이 2가 되는 건 아니지만 단일화 협상을 하는 순간 모든 이슈가 글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이 뭐 정책을 내든 토론회를 하든 단일화로 다 관심이 가게 돼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단일화 협상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협상에 들어간다고 양쪽에서 인정하는가가 제가 보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하면 단일화를 다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다 한다 그러면 그럼 공식적으로 누구랑 할 거냐? 그게 발표하는 순간 제가 보기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 후보의 몸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3자 대결이라 그러지만 누구도 이제 40% 안정권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40% 이상 예를 들어서 뭐 과반 넘어가면 좋겠지만 지금 30대 후반 정도에 어느 정도 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도 빠졌다 그러지만 10% 넘는 것도 있고 이렇다 그러면 거기와 단일화를 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는 산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몸값이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이제 존중해주고 아마 국민의힘은 속값으로 친다 그러니까 속값이 얼마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1차 데드라인으로 지금 이제 후보 등록일이 꼽히고 있기 때문에 후보 등록 전에
뭐 안 후보와 윤 후보의 어떤 전격적인 회동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있긴 하거든요. 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좀 촉박하긴 합니다. 다음 주 이제 화요일이면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요. 오늘 저녁 토론 또 내일은 저희가 열차를 타고 저 호남 지역 방문까지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빡빡한 일정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단일화를 왜 해야 되는가 국민들께서 좀 묻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단일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선결 조건, 그 이유는 결국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시장, 당시 후보와 손을 잡았던 이유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두 함께 뜻을 같이 하겠다는 이유였고, 지난 1차 토론회를 쭉 유심히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대장동 문제를 두고 안철수 후보가 매섭게 토론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또 지난날 대장동을 향해서 안 대표가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정권 교체의 길에 대해서 얼만큼 깊은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또 함께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들로 중도표를 같이 가져오기 위한 생각들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런 측면들을 넘어서 왜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는지 정권 교체를 필요한 국민들의 민심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치인의 선택은 결국 한 길로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보면서 말씀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4일간의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아까 현근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팽팽한 접전을 현재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추이를 보면은 먼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아마 윤석열 후보가 조금 상승하다가 한 지금 3주 전 정도부터 이제 붙었다고 봐야 되죠. 1, 2% 차이. 여론조사에 사실 1, 2% 정도는요. 이건 뭐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네네.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좀 뭐 14%, 15%까지 올랐다가 빠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냐라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사실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단일화 뭐 절대 안 한다. 그냥 포기하고 우리 지지 선언하라 이러다가 안팎으로 아마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많다 보니까 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아마 이게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서도 한 달 동안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모든 분들이 뭐 모든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비호감이 높고 사실 누구를 몇 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보다 상대가 싫기 때문에 지지한다. 이것도 되게 많거든요. 네. 물론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비율이 요구가 굉장히 높고 거기에 올라탄 건 맞지만 또 윤석열 후보가 국정을 잘할 수 있을까? 코로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경제 위기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아마 좀 실수하지 않기 아니면 좀 이렇게 망언이라든지 아니면 실언 같은 거 하지 않기 그런 걸 아마 굉장히 중도층들이 결국은 중도층이 한 2, 3% 싸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후보들도 토론회 하면서 그런 실수 안 하기 그런 부분을 아마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예, 한 달간의 추이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남은 4주 동안 가장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전략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네. 전반적으로 보시죠. 조금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그래프를 보면 추세가 항상 중요하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 한 달뿐만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분석들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는 모습들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게 되는 갤럽 여론조사는 매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전화 면접에 기반한 여론조사고요. 다른 방식으로 ARS 조사 등을 살피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들까지 있는 것들도 뉴스를 통해 확인하셨을 거라 봅니다. 선거가 남은 기간이 많지가 않아서 뭔가 판을 한 번에 뒤집을 만한 새로운 변수들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정치 전문가들도 그럴 만한 내용들을 찾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민심이 꽤 오랜 기간 동안 굳건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심을 바탕으로 단순히 정권만 교체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상식이 통하는 정말 좋은 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정권 교체를 향한 많은 민심들 더 좋은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네. 첨언하면요. 사실은 네네. 뭐 저희들도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모든 아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ARS 조사는 좀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가 좀 정확하다. 왜 그러냐면 응답률이라든지 ARS라는 거는 집 전화라든지 물론 휴대폰도 있습니다만 응답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 반영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차악조차 없는 선거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특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 발언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평가가 조금 박해서 아마 내용을 듣고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국회 구도 자체가 워낙이나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는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부터 늘 피력해왔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를 국민들의 염원에 맞춰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의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 그 이후의 의석의 상황과 관계없이 국정 운영에 힘을 싣게 되는 국민적 여론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나가게 되면서 본인들이 구현하지 못했던 아쉬움들을 일부 얘기하는 것일 뿐 여기에 대해서 특정 누군가의 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얘기하고 있는 측면들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개인적인 견해로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그리고 첨언을 하면요. 네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민주당이 쓴소리 하는 거야 뭐 당연한데 윤석열 후보 어쨌든 총괄 맡았던 분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식물 대통령이랑 왜 했냐면 여소야대 상황이거든요.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 사실은 총리 인준 문제라든지 처음에 아마 정부가 들어서면 만약에 여가부 폐지하려고 해도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법을 못 바꾸면 폐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행이 되겠느냐라는 얘기 있었고 저는 중요하게 본 게 콘텐츠를 주려고 했는데 찢어버렸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달라졌다. 후보 되기 전과 후가. 본인이 총괄을 맡고 나갈 때 물론 이제 부인이 이제 뭐 잔치집 얘기한 것도 제가 보기에 부적절하고 그 부분을 분명히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모양새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그만둘 때 모양새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라도 좀 찾아가서 아니면은 뭐 좀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런 거에 대한 서운함.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사람을 못 품는 게 아니냐.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자기가 모셨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동료라든지 자기 밑에 사람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자기가 좀 존중해야 되거나 모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좀 소홀한 게 아니냐. 국가 원로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마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그게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 결국은 왜 그러냐면 물론 김종인 뭐 비대위원장이 뭐 정권을 뭐 전능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법사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도받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소홀한 거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도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책, 철학 그리고 가치에 집중하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싶은데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논의해 왔던 이 호남과의 동행 그리고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일들 또 경제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꿈꾸는 일들 많은 부분들을 또 김종인 위원장이 하려고 했던 얘기들도 충분하게 숙고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잘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과거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의 불협화음이 나타났던 적도 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모든 것들을 또 함께 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랜 정치 원로로서 김종인 위원장이 꿈꿔왔던 경제 민주화를 비롯한 좋은 정책적 가치들 함께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요. 탄핵 얘기까지 했어요. 왜 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적폐수사 밀어붙이고 민주당 만약 의원들 어떻게 해서 정계 개편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 얘기 나오죠. 180석인데 국민의힘이 뭐 지금 110석 이 정도 있지만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탄핵 정도 얘기한다는 거는 그럴 위험성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적폐수사하고 이거를 극심한 갈등으로 몰아갔을 때 정권 초부터 말씀처럼 그렇게 뭐 적폐 수사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자칫하면 제2의 탄핵 사태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까지는 제가 보기에 안 하는 게 본인 스스로도 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함께 정치했던 인사들이 앞다퉈서 굉장히 김종인 위원장에게 모욕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입장과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치인에 대한 입장들, 태도까지 바뀌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야를 넘나들면서 한국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만큼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대선과 또 함께 실시가 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종로의 국민의힘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현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의 야당 대선 후보에 이어서 정치 1번지 종로에 현 정부의 전직 감사원장이 출마하게 된 것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 심판 선봉에 이 두 사람이 쓴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민주당 당연히 뼈 아프죠. 예. 민주당에서 검찰총장하고 민주당에서 감사원장 하던 분이 지금 나가서 대선 후보 그다음에 러닝메이트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제 차기를 바라볼 수 있는 종로 선거에 나가는 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사실 근데 정치 도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저희들이 뭐 배신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 최재형 원장도 마찬가지죠. 감사원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이 정치에 바로 나가는 것도 본 적이 없고 감사원장도 어찌 보면 이제 사정기관이거든요. 사정기관이라는 건 이제 딱 그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있던 분이 또 나가서 바로 이렇게 대선 출마했다가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의 정치는 이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오해받기 십상인 거예요. 사정기관 들어간 사람들이 다 하다가 바로 야당 가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사정기관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하거나 감사를 할 때 저분 정치적인 목적이구나. 그럴 수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네, 뼈 아프지만 정치 도인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과거에 감사원에 임명됐을 때 원장으로 임명됐을 때도 그렇고 나와서 정치를 할 때도 파도 미담 이런 얘기를 아마 했던 기억들 다 아실 겁니다. 네. 정치를 하면서도 국민들께 갖고 있던 기대감들이 많았던 정치인이고요. 다만 이제 평생에 공직에 몸을 담다가 바로 대통령 선거에 직행하면서 이 정치적으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경선에 4등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최재형 원장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가치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와는 경선 상대 후보였고 또 4등 안에 들지 못했을 때는 최종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홍준표 후보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네 사람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중심으로 또 함께 폭넓게 많은 사람들과 정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이번 종로구 보궐선거 공천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과 함께 폭넓게 더 다 같이 통합하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의지들도 함께 밝힐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윤석열 후보 배우자 리스크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아마 오늘 토론회에서도 다뤄질 내용일 것 같은데 두 배우자의 앞으로 행보를 좀 예측해 본다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토론회에서 안 다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배우자 문제 얘기 안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했고 지난번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도 언급 안 했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후보들이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언급하겠느냐 그것도 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아마 이 부인 문제보다는 더 큰 문제들이 많아서 언급은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두 분 다 지금 서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공식적인 행보보다는 비공식적인 행보를 하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김혜경 여사는 계속 그동안 해왔거든요. 해왔던 거라서 아마 비공식 행보를 할 것 같은데 이제 김건희 씨가 행보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한다는 말은 정말로 많았는데 뭐 구체적인 행보는 없었거든요. 언론 보도에 비하면 행보를 하겠다 그러는데 아마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면 그래도 비공식 행보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뭐 토론 과정에서야 조금 상황들이 상대적인 거니까 어떤 네거티브 공방들이 펼쳐지는지를 서로 좀 지켜보면서 고민하지 않을까 싶고 방금 전에 이제 나머지 후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난 1차 토론회 때는 두 후보는 배우자 얘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김건희 대표에 대한 녹취 얘기를 꺼내면서 배우자 문제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도 여성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정의당은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당이니만큼 이번에 있었던 이 제보자로부터 비롯된 갑질, 불법 등에 대한 숱한 문제들에 대해서 혹시 상대 후보들, 다른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도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고 이 내용들이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추가적인 의혹 제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인사권자인 이재명 후보의 인사권과 이 내용들이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문제로 이 문제가 치환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남은 선거 기간 내내 새로운 이슈로 또 부각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코로나19 시기에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투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당일에 이제 뭐 격리자라든지 확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의가 있었고 투표 마감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늘리는 방안으로 지금 이제 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난 대선 때는 한 밤 11시쯤이면 이제 윤곽이 드러났는데 이번에는 투표 시간이 연장된 만큼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저도 뭐 연장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비용이 얼마 든지 간에 참정권 보장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또 방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 종료 후에 1시간 반 더 하기로 한 거잖아요. 뭐 좋은 결정이라 보고 사실은 이제 지난 대선 같은 경우도 좀 아주 팽팽하진 않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11시에 됐다 그러면 지난번 선거로 친다 그러면 12시 반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는 제가 보기에 아주 팽팽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팽팽한 가능성이 높으면 더 늦어지거든요. 저는 아마 그래서 새벽까지 갈 수도 있겠다. 많은 국민들이 아마 밤새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그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보십니까? 시간적으로는?
방송국에서도 지금 이 개표 방송 시간대를 두고 계속 예.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팽팽하게 만약 선거가 접전을 펼치게 된다면 이 개표에 대해서 윤곽이 드러나는 시간은 더 늦춰질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초기 출구조사에서 조금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면 또 그렇게 늦지 않게 당선에 대한 윤곽들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튼 선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투표를 통해서 이번 코로나로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일 것이고 이것을 같이 주관하고 있는 공직자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모두 슬기롭게 이 어려움 헤쳐서 잘 대선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